인간 의자. 에도가와 란포 지음, 강담 구자형. 요시코는 요즘 매일 아침 남편을 출근시킨 후 10시가 되면 남편과 함께 쓰는 서재에 틀어박혀 작품을 쓰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K잡지의 이번 여름 증대호의 시를 장편 작품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여성 작가로서 그녀는 최근 외무성 서기관인 남편의 존재감이 흐려질 정도로 유명해졌다. 매일같이 미지의 숭배자들로부터 수많은 편지가 그녀에게로 도착했다. 오늘 아침에도 그녀는 서재 책상 앞에 앉자마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편지를 훑어보았다. 대부분은 천편일률적으로 따분한 내용이었지만 그녀는 자상한 마음씨로 어떤 편지든 자신에게 온 것은 일단 읽어보는 것이었다. 간단한 편지 2통과 엽서를 읽고 나자 이제 두꺼운 원고 뭉치로 보이는 것이 남았다. 특별히 내용에 대해 알려온 것은 없지만 이렇게 갑자기 원고를 보내오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런 원고 중 대부분은 길고 지루한 것이었지만 그녀는 일단 제목만이라도 보려고 봉투를 열어 종이 묶음을 꺼냈다. 예상대로 원고지가 묶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목도 서명도 없이 갑자기 부인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었다. 편지인지 원고인지 궁금해하며 몇 줄을 읽어내려가던 중 그녀는 이내 이상하고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그러나 타고난 호기심 탓인지 그녀는 글을 계속 읽어내려갔다. 부인, 전혀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이런 무례한 편지를 드리는 것을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인께서는 깜짝 놀라시겠지만 저는 지금 부인께 제가 저질러 온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악행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 몇 달 동안 인간 세계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정말로 악마와도 같은 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물론 이 넓은 세상에서 아무도 저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대로 영원히 인간 세계로 돌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참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됐습니다. 부인, 저의 이런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뭔가 미심쩍인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부디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참회하려는 마음이 들었는지, 또 왜 이 고백을 특별히 부인께 하게 됐는지 그것들이 모두 명백해질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너무나 일상에서 벗어난 기괴한 일이라 인간 세상에 이런 편지라는 방법으로는
어색해서 글이 잘 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망설일 수만은 없겠죠. 일단 처음 있었던 일부터 차례대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추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인, 이 점을 분명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건강하지 못한 생활로 인해 더더욱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만약 부인이 제 무례한 부탁을 받아주셔서 저를 만난다고 해도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이 부인께 이런 저의 추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팔자일까요? 이렇게 추한 용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슴속에선 아무도 모르게 세상에서 가장 격렬한 정열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괴물 같은 얼굴을 하고 또 극도로 가난한 한 직공에 지나지 않는 제 현실을 잊은 채 분수에 맞지 않는 달콤하고 사치스러운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보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금전의 힘으로 여러 유희에 빠져 흉한 외모의 서러움을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제가 더 훌륭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테면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무미건조함을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에겐 어떤 자비도 주어지지 않았고 비천한 한 가구 장인의 아들로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일로 그날그날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직업은 다양한 의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의자는 어떤 까다로운 주문을 한 사람도 꼭 마음에 든다고 해서 조합에서도 저에겐 특별히 대우해줘 고급 의자를 만드는 일만 시켰습니다. 그런 고급 의자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은 등받이나 팔걸이에 여러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있거나 쿠션의 상태, 각 부분의 치수 등의 미묘한 취향이 있어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심한 만큼 완성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건방지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은 예술가가 위대한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기쁨에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의 의자가 완성되면 저는 우선 제가 누구보다 먼저 그 의자에 앉아 상태를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미건조한 직공 생활 속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제 의자에 어떤 고귀한 분이 혹은 어떤 아름다운 분이 앉으실까? 이렇게 훌륭한 의자를 주문하는 집안이니 거기에는 분명히 이 의자에 어울리는 호화로운 방이 있을 거야. 벽엔 분명히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을 것이고 천장엔 휘황찬란한 보석 같은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을 거야. 바닥에는 고가의 융단이 깔려 있겠지. 그리고 이 의자 앞의 테이블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꽃이 향기롭게 피어 있을 거야. 그런 망상에 잠기면
왠지 스스로가 그 훌륭한 방의 주인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깐이지만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의 덧없는 망상은 더욱 자라납니다. 내가 가난하고 흉측한 한 직공에 지나지 않는 이 내가 망상의 세계에서는 고귀한 귀공자가 돼 제가 만든 훌륭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제 꿈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연인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망상 속에서 그 사람과 손을 맞잡고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을 주고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제 이 보랏빛 꿈은 이내 근처 아줌마의 시끄러운 이야기 소리나 히스테리처럼 울부짖는 근처 아픈 아이의 울음소리에 방해를 받아 제 앞엔 다시 흉한 현실이 그 회색의 시체를 드러냅니다. 현실로 돌아온 저는 꿈속의 귀공자와는 전혀 다른 불쌍하고 흉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저에게 미소를 지어준 그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먼지투성이가 되어 놀고 있는 더러운 아이를 돌보는 보모조차도 저 같은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만든 의자 하나만이 조금 전 꿈의 흔적처럼 거기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도 이내 어디론가 알 수 없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실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의자를 완성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함에 사로잡힙니다.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지독히도 괴로운 이 느낌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저에게 참기 어려운 것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구더기 같은 생활을 계속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저는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업장에서 부지런히 끈을 쓰면서 못을 때리면서 또 몸에 해로운 페인트를 묻혀가면서 같은 생각을 집요하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죽어버릴 정도면, 그 정도로 결심할 정도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를테면 그렇게 제 생각은 점점 무서운 쪽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저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큰 가죽 팔걸이 의자를 만드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의자는 외국인이 경영하는 Y시의 한 호텔에 보낼 물건으로 원래 그 주인의 본국에서 들여올 것을 제가 있는 상회에서 접촉해 국내에도 외국 제품에 뒤지지 않는 의자 장인이 있다고 설득해서 겨우 주문을 따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도 있고 그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정말로 온 힘을 기울여 정신없이 작업했습니다. 완성된 의자를 보면서 저는 전에 없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건 저 스스로도 반할 정도로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4개가 한 세트를 이루는 의자 중 하나를 햇볕이 잘 드는 마루에 꺼내 느긋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이 얼마나 편안한 착석감이었던지요. 너무 부드럽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너무나도 적절한 쿠션에 달려 일부러 염색을 배제하고 회색 가죽 그대로를 붙인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촉감,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살짝 등을 받쳐주는 듬직한 등받이, 섬세한 곡선을 그리며 둥글게 부풀어 오른 양쪽 팔걸이, 그것들이 모두 신기하게 조화를 이루며 온전히 편안함이란 말을 그대로 형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깊숙이 몸을 묻고 두 손으로 둥근 팔걸이를 어루만지며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 버릇처럼 끊임없는 망상이 오색 찬란한 무지개처럼 눈부신 빛깔로 이어졌죠. 그것을 환각이라고 하나요?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눈앞에 떠오르자 혹시 미쳤나 싶어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동안 제 머리에 문득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게 아마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꿈처럼 황당무계하고 매우 섬뜩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섬뜩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매력이 돼 저를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만 내가 정성을 들인 아름다운 의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싫다, 가능하면 이 의자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츰 망상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동안 어느새 그동안 제 머릿속에서 발효되고 있던 한 무서운 생각과 결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기괴한 망상을 실제로 실행해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4개의 의자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팔걸이 의자를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제 기묘한 계획을 실행하기 편리하게 재창조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고급 팔걸이 의자였기에 앉는 부분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가죽으로 덮여있고 그 외 등받이도 팔걸이도 무척 두꺼워 그 안에 사람이 하나 숨어 있어도 결코 밖에서 알아차릴 수 없는 공통된 큰 공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엔 견고한 나무 틀과 많은 스프링이 설치되어 있지만 저는 그것들을 적당히 손질해 사람이 앉는 부분에 무릎을 넣고 등받이 안에 목과 몸통을 넣어 딱 의자 모양으로 앉으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작업은 저로선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최대한 무리가 없고 목적에 맞게 완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숨을 쉬거나 외부 소리를 듣기 위해 가죽의 일부분에 밖에서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틈을 만들거나 등받이 내부에 머리를 두는 곳 부분에 작은 선반을 달아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게 해서 거기에 물통과 건빵을 채워넣었습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 큰 고무주머니를 준비하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고안을 해 식량만 있다면 그 안에서 이틀이나 3일을 있어도 결코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꾸몄습니다. 즉, 그 의자는 한 사람의 방이 된 셈입니다. 저는 셔츠 한 장만을 걸치고 바닥에 마련한 출입구의 뚜껑을 열고 의자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건 정말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어둡고 숨막히며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간 듯한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무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의자 안에 들어가는 동시에 저는 마치 투명 망토라도 쓴 것처럼 이 인간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것이니까요.
조합해서 4개의 발걸이 의자를 받으러 큰 짐차를 끌고 왔습니다. 제 조수였던 친구가 저는 그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일꾼들을 맞이했습니다. 차에 싣는 동안 한 인부가 이거 엄청 무거운데! 라고 소리쳤기에 의자 안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원래 팔걸이 의자 자체가 꽤 무거운 것이기에 특별히 의심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덜컹거리는 짐차의 진동이 의자 안에 제 몸에 한층 독특한 느낌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척 걱정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없었고 그날 오후엔 벌써 제가 들어간 팔걸이 의자가 호텔의 한 방에 떡하니 자리 잡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개인실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거나 신문을 읽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여러 사람이 빈번히 드나드는 라운지 같은 방이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의 이 기묘한 행동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이 없을 때를 틈타 의자에서 빠져나와 호텔 안을 돌아다니며 도둑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자 안에 사람이 숨어 있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그림자처럼 자유자재로 방에서 방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안을 피우기 시작할 때 의자 속 은신처로 도망쳐 숨을 죽이고 그들의 어리석은 수색 상황을 구경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소라게라는 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큰 거미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사람이 없으면 그 주변을 제 집 앞마당 양 활보하다가 조금이라도 사람의 발소리가 나면 무섭게 빠른 속도로 조개 껍데기 안으로 도망치죠. 그리고는 섬뜩한 털투성이 앞발을 조금 꺼내 적의 동정을 살핍니다. 저는 마치 그 소라게 같았습니다. 조개 껍데기 대신 의자라는 은신처를 가지고 해변이 아니라 호텔 안을 제 집 마당처럼 활보했던 것입니다. 이 기상천외한 계획은 그것이 그만큼 터무니없는 것이었기에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호텔에 온 사흘 만에 이미 제 목적을 어느 정도 이뤘을 정도였습니다. 도둑질을 할 때 그 스릴과 함께 스며드는 어떤 즐겁고 유쾌한 심정, 성공했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사람들이 제 코앞에서 저쪽으로 도망갔다, 이쪽으로 도망갔다 라며 한바탕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매력을 가지고 저를 즐겁게 했는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아쉽지만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런 도둑질보다 10배나 20배나 저를 기쁘게 한 기상천외한 쾌락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실은 이 편지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앞쪽으로 되돌려 다시 제 의자가 호텔 라운지에 놓였을 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텔에 제 의자가 도착하자 얼마간 호텔 주인들이 제 의자에 관심을 보이고 착석감을 확인해 보기도 했지만 이내 고요해지며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방에 아무도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의자에서 나가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두려워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실제로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는 저만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귀에 집중해 가만히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마도 복도 쪽에서였을까요?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자 방에 깔린 융단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낮은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곧 거친 남자의 콧바람 소리가 들리고 순간적으로 서양인 같은 큰 몸집의 남자가 제 무릎 위에 털썩 내려앉아 푹신하면서도 가볍게 두세 번 튕겼습니다. 제 허벅지와 그 남자의 튼튼한 엉덩이는 얇은 가죽 한 겹을 사이에 두고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 밀접해 있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는 마침 제 가슴 부근에 기대고 무거운 두 손은 가죽을 사이에 두고 제 손과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가를 피웠던 모양입니다. 남성적이고 중후한 향기가 가죽 틈새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부인, 가령 부인이 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일 겁니다. 저는 이미 너무나 무서워 의자 안의 어둠 속에서 몸을 단단히 웅크렸습니다. 겨드랑이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고 저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시작으로 그날 하루 동안 제 무릎 위에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즉 그들이 믿고 있는 부드러운 쿠션이 실제로는 피가 통하는 허벅지라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깜깜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가죽 안의 세계. 그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매력적인 세계던지요. 거기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평소 눈으로 보는 그 인간과는 전혀 다른 기이한 생명체로 느껴집니다. 그들은 목소리와 코 고는 소리, 발소리와 옷 스치는 소리, 그리고 몇 개의 둥글둥글한 탄력 있는 살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용모 대신 촉감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통통하고 기름진 생선 같은 감정을 줍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어떤 이는 바짝 마른 해골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외에도 척추의 구분 정도, 견갑골의 벌어진 상태, 팔의 길이, 허벅지의 두께, 또는 꼬리뼈의 길고 짧은 것 등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라도 어딘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용모나 지문 외에도 이렇게 몸 전체의 감촉으로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로 용모의 아름다움이나 추함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이 의자 속 세계에서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벌거벗은 육체와 목소리와 냄새가 있을 뿐입니다. 부인, 너무 노골적인 제 표현에 부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전 그곳에서 한 여성의 육체에
그건 제 의자에 처음 앉은 여성이었습니다. 격렬한 애착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로 추측하자면 그녀는 아직 젊은 외국 소녀였습니다. 그때 방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뭔가 기쁜 일이 있었는지 작은 목소리로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춤추듯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어있는 팔걸이 의자 앞에 오더니 갑자기 풍만하면서도 매우 유연한 육체를 제 위에 던졌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뭐가 재미있었는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고 손발을 허우적거리며 그물 속의 물고기처럼 바닥거렸습니다. 그 거의 반 시간 동안 그녀는 제 무릎 위에서 때때로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에 맞추기라도 하듯 몸을 꿈틀거렸습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경천동지의 대사건이었습니다. 여자는 신성한 것, 아니 차라리 두려운 것이라 얼굴을 보는 것조차 꺼려하던 접니다. 그런 제가 지금 알지도 못하는 외국 소녀와 같은 방, 같은 의자에 그것뿐이겠습니까? 얇게 무두질한 가죽 한 겹을 사이에 두고 살의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 밀접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런 불안도 없이 온몸을 제 위에 맡기고 보는 사람이 없는 편안함 속에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 속에서 그녀를 껴안는 흉내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가죽 뒤에서 그 향긋한 목덜미에 키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짓을 하든 자유자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하고부터 저는 처음에 목적이었던 도둑질은 두 번째로 하고 오로지 그 기묘한 촉감의 세계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의자 속 세계야말로 저에게 주어진 진정한 거처가 아니겠냐고. 저처럼 흉하고 겁이 많은 남자는 밝은 빛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주눅들고 부끄러워하며 비참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단 한 번 사는 세계를 받고 이렇게 의자 속 비좁은 삶을 참았더니 밝은 세계에서는 말을 거는 것은커녕 옆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아름다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물론 그 목소리를 듣고 살을 맞댈 수 있게까지 된 것입니다. 의자 속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하고 황홀한 매력을 가진 것인지 그것은 실제로 의자 속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촉각과 청각 그리고 약간의 후각뿐인 사랑입니다. 어두운 세계의 사랑입니다.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악마의 애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세상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구석구석에서는 얼마나 기이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 계획은 도둑질이었죠. 목적을 달성하면 곧바로 호텔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기쁨에 도취한 저는 떠나기는커녕 언제까지나 의자 속을 영원한 거처로 삼아 그 생활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밤마다 외출할 때는 주위에 주의를 더해 조금도 소리를 내지 않고 또 눈에 띄지 않도록 했으므로 당연히 위험은 없었지만 그래도 몇 달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조금도 들키지 않고 의자 속에서 살았다는 게
저 자신도 놀라운 일입니다. 거의 온종일 의자 속 비좁은 공간에서 팔을 구부리고 무릎을 꺾고 있는 탓에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온전히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마침내는 주방이나 화장실을 오갈 때도 기어다녔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도대체 얼마나 미친놈일까요? 그 정도로 고통을 겪어도 신기한 느낌의 세계를 버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호텔에 머무는 사람 중에는 한두 달 그곳을 거처로 삼아 계속 머무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원래 호텔은 늘 손님의 출입이 잦은 법입니다. 따라서 제 기묘한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가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묘한 연인들에 대한 기억은 일반적인 경우처럼 그 용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신체 형태로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됐습니다. 어떤 여성은 말처럼 정력 넘치고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여성은 뱀처럼 요염하게 꿈틀거리며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몸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어떤 여성은 고무공처럼 지방과 탄력이 풍부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여성은 그리스 조각상처럼 탄탄하고 활력이 넘치는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각의 여성의 몸은 각기 다른 특징과 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성에서 여성으로 옮겨가는 동안 저는 또 다른 기묘한 경험도 맛봤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럽 어느 강대국의 대사가 물론 나중에 호텔 접객원들의 소문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 웅장한 몸집을 제 무릎 위에 올렸던 일입니다. 그 사람은 정치가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시인으로 더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에 저는 그 위대한 인물의 살결을 접하게 된 것이 가슴이 투글거릴 정도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제 위에서 두세 명의 손님을 상대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떠났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짓을 할 때마다 꿈틀대는 평범한 사람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 몸을 간지럽히는 듯한 감촉은 제게 일종의 형언할 수 없는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이 가죽 뒤에서 날카로운 칼로 그의 심장을 겨냥해 찌른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분명 그건 그에게 치명상을 입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의 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정치계는 그것으로 인해 큰 소동을 벌일 것입니다. 신문들은 어떤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낼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와 그 나라의 외교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 예술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의 죽음은 세계에 큰 손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대사건이 내 손짓 하나로 쉽게 실현될 수 있다니. 나는 이상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명한 어떤 나라의 무용수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그녀가 호텔에 숙박하고 단 한 번이었지만 내 의자에 앉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대사의 경우와 비슷한 감명을 받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는 제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적인 육체미의 감촉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움에
선한 생각을 품을 겨를도 없이 그저 예술품을 대하는 것 같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녀를 찬미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여러 가지로 진기하고 기묘하며 때로는 섬뜩한 경험을 했지만 그것들을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이 편지의 목적이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이야기도 많이 길어졌으니 이제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호텔에 도착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제 신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호텔의 경영자가 어떤 사정으로 자기 나라로 귀국하게 돼 그 호텔을 그대로 어떤 우리나라 회사에 넘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는 기존의 사치스러운 영업 방침을 바꿔 더 일반적인 호텔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때문에 불필요해진 가구들을 한 대형 가구 상인에게 위탁하며 경매에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 목록에 제 의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 그것을 알고 한동안 낙담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새 생활을 시작할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시점엔 이미 도둑질로 모은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러 이제 세상에 나가더라도 이전처럼 비참한 삶을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외국인 호텔에서 나온 것은 한편으론 큰 실망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하나의 새로운 희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몇 개월 동안 저는 여러 여성을 사랑했지만 상대가 모두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마음에 드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묘한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은 같은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만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제 의자가 경매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엔 혹시 우리나라 사람이 사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보통의 가정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제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튼 조금 더 의자 속 생활을 계속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구점 앞에서 2, 3일 동안 무척 고생을 했지만 경매가 시작되자 다행스럽게도 제 의자는 즉시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됐어도 충분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 정도로 훌륭한 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구매자는 Y시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대도시에 사는 어떤 정부 관리였습니다. 이 가구점 앞에서 그 사람의 저택까지 몇 킬로미터의 길을 흔들림이 무척 심한 트럭으로 옮겨질 때 저는 의자 안에서 죽을 듯한 고통을 맛보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구매자가 제가 바라던 대로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구매자인 관리는 꽤 훌륭한 저택을 가진 사람이었고 제 의자는 그 저택의 넓은 서재에 놓였습니다. 저에게 매우 만족스러웠던 것은 그 서재가 주인보다는 오히려 그 집의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 사용하는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한 달 동안 저는 부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인의 식사와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는 부인의 유연한 몸은 언제나 제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이 그 기간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어떤 저술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서 장황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처음으로 접한 우리나라 사람으로, 게다가 충분히 아름다운 몸매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에 비하면 호텔에서의 수많은 경험은 결코 사랑이라 부를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인에게만은 저는 단지 비밀스러운 애무를 즐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제 존재를 알리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부인이 제 의자 속에 저를 의식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는 이야기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요? 만약 거기에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알린다면 그녀는 분명 놀라서 남편이나 하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허사가 돼버리고 저는 무서운 죄명을 뒤집어쓰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인이 제 의자를 어떤 것보다 더 편안하게 느끼고 애착을 갖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술가인 그녀는 분명 일반인 이상으로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제 의자에 생명을 느끼고 단순한 물질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애착을 느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제 위에 몸을 맡길 때에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받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제 위에서 피곤해할 때는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살며시 무릎을 움직여 그녀의 몸 위치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저는 아주 살짝 무릎을 흔들어 요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배려에 보답을 받았는지 아니면 단지 제 착각인지 최근 부인은 어쩐지 제 의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길 때처럼, 또는 처녀가 연인의 포옹에 응할 때처럼 달콤한 부드러움으로 제 의자에 몸을 파묻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 위에서 몸을 움직이는 모습까지 다 무척이나 다정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제 열정은 날로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인, 마침내 저는 제 분수를 모르는 엄청난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단 한 번 제 연인의 얼굴을 보고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인은 분명 벌써 알아차리셨겠죠? 제가 연인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인지. 연인이란 표현이 너무나 실례인지는 알지만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부인의 남편이 Y씨의 가구점에서 제 의자를 산 이후 저는 당신께 이루지 못할 사랑을 바쳐온 가련한 남자입니다. 부인, 평생의 소원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저와 만나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라도 이 가련하고 불쌍한 남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기에는 저는 너무 흉하고 더러운 몸입니다. 부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는 어젯밤 이 편지를 쓰기 위해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직접 부인께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인이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택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무례한 부탁을 들어주시고 싶다면 부디 서재 창문의 페랭이꽃 화분에 부인의 손수건을 걸어주십시오. 그것을 신호로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문객으로서 저택의 현관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이한 편지는 열렬한 기도의 말로 끝맺었다. 요시코는 편지의 중간쯤 읽었을 때 이미 무서운 예감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일어서자마자 기분 나쁜 팔걸이 의자가 있는 서재에서 도망쳐 거실 쪽으로 왔다. 편지의 뒤쪽은 차라리 읽지 말고 찢어버릴까 생각했지만 그냥 두기엔 찜찜해 거실의 작은 책상 위에서 계속 읽었다. 그녀의 예감은 역시 맞아떨어졌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가 매일 앉아있던 그 팔걸이 의자 속에 알지도 못하는 한 남자가 들어있었다니. 끔찍해. 그녀는 등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오한을 느꼈다. 그리고 계속 이상한 몸서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나도 황당해 멍해져 버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의자를 조사해볼까? 아니, 그런 무서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엔 설령 이미 사람이 없더라도 음식물과 기타 그의 더러운 것들이 아직 남아있을 게 틀림없다. 부인, 편지가 왔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것은 한 하인이 지금 막 도착한 듯한 봉투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요시코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 열어보려 했지만 문득 봉투의 겉면을 보자 그만 그 편지를 떨어뜨릴 정도로 깜짝 놀랐다. 거기엔 방금 전에 섬뜩한 편지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필체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마침내 그것을 찢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편지는 매우 짧았지만 거기엔 그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만한 기묘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갑작스럽게 편지를 드리는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평소 선생님의 작품을 애독하는 사람입니다. 별도로 보낸 것은 제 졸작입니다. 읽어보시고 비평해 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입니다. 어떤 이유로 원고는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발송했으니 이미 읽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떠셨는지요? 만약 제 졸작이 조금이라도 선생님께 감명을 드릴 수 있었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원고에는 일부러 생략했지만 제목은 인간 의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부탁드려오니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간 의자. 에도가와 란포지음, 강담 구자형.